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 역시 언론개혁에 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저희 당 국회의원이신 김의견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은 한빛 미디어 이사회 의장이신 박태웅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동안 한 사람만을 모시고 깊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두 분을 같이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 포털 뉴스인데 박태웅 선생님은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로 계셨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업에서도 경영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어서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는 그 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의견 의원은 지금 저희 당에서 국회로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발의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BC에 대한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뉴스 포털에 대한 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뉴스 포털 무엇이 문제이고 부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피상적으로는 알죠. 저도 조금은 알지만 예를 들면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갖다 막 긁어와가지고서는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똑같은 기사를 많이 올린다든가 아니면 낙선 기사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흔히들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그게 신문사가 이렇게 쓴 기사라는 게 거죠. 그렇죠? 꼭 이게 인터넷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이 뭔가 산업의 구조적인 어떠한 뒤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무엇이 문제인지 그부터 좀 얘기를 좀 우리끼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어떤 게 무엇이 문제? 지금 가장 큰 잘못은 현재의 구조가 선정성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언론사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다른 게 그 디지털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예요. 대부분이 그 포털 트래픽에 극단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뉴욕 타임스든 워싱턴 포스트든 BBC든 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을 해서 그 구독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나는 형편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체 생존력을 상실해 버리고 이쪽에 극단적으로 의존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알고리즘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스스로 밝힌 그 광고 수익 배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클릭 수에 따라 돈을 준다. 그다음에 기사를 생산한 양에 따라 돈을 준다. 그다음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6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55%가 직접적으로 클릭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클릭을 많이 받는 기사가 좋은 기사고 기사를 많이 생산하는 언론사가 좋은 언론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이버 뉴스에는 딱 앞에 7개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 7개를 놓고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싸울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걸렸을 때하고 저 뒤에 걸렸을 때하고 트래픽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한 2페이지 넘어가면 사실은 없는 기사라고 봐야 됩니다. 끝까지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7개는 모바일로 했을 때. 모바일로 했을 때. 네. 근데 PC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PC로 해도 이 화면에 위에 나오는 기사들만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기사만 싣지는 않지 않습니까? 쇼핑도 실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기사는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네이버가 이제 기사를 앞으로 올려주는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밝힌 적이 있는데 최근 기사, 가장 최근 기사일 때 약간의 점수를 더 주고 그다음에 토픽성이라고 해서 같은 주제에서 여러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건 화제가 된 기사니까 다른 신문사에도 기사를 쓰면 네네네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고 딴 기자들이 뭘 쓰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뭔가 좀 선정적 기사를 내놓으면 기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딴 애들이 받았을 거다. 그럼 나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토픽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뽑혀나가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언론사들의 어떤 탐사 보도나 심층 취재 이런 건 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볼만한 무슨 심층 취재, 탐사 보도 이런 거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누가 말했다더라 뭐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사고 난 것도 보면 네이버 그 알고리즘이 그냥 기사만 내는 것보다 그래픽이나 화보가 붙어 있으면 약간의 점수를 더 준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쪽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조국 가족 관련된 조국 가족 사건 그 분열을 그렇게 정말 필연적인 그 이미지를 내놨잖아요.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내놓게 된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해명에 따르면 그런 네이버 알고리즘 때문에 이미지 뱅크를 열어놓고 취재 기자들이 가져다가 막 붙이게 했다. 근데 실제로 점잖은 기자가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쓰는 형편이니까 관련 있는 이미지를 갖다 붙이는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지를 데스킹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기자 한 명이 수십 개의 기사를 내보내는데 데스크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필연적인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고였다. 라고 조선일보 해명을 하는데 여기에 주목할 거는 이제 조선일보 해명이 사실이냐 아니면 악의적이냐라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 정도로 언론사를 망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참 끔찍한 통계가 있는데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가지고 원래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지 데일리 메일을 인용한 기사를 건수를 뽑아봤더니 원래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무려 1321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동기 771건보다 1.7배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어떤 페이퍼냐면 버섯 여자 맨 앞에 나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우주에 납치당해서 석 달 동안 살다 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다리가 터졌다 뭐 이런 게 다 데일리메일. 150일 6개월 6월 1일까지면 21일까지면 한 150일 되는 넘는 건데 1600개면 하루에 10개씩 올렸다는 거잖아요. 321건. 네. 거기다가 그 아마 데일리 메일이 자기의 기사가 이렇게 한국에서 그거- 널리 퍼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거 소송 안 들어오나? 아니면 그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영국보다도 어. 한국에서 더 데일리 메일이 많이 기사를 글쎄 많이 쓰는 말이야.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내용도 보면요. 영국 내 소식보다 미국, 인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뉴스가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기사를 작성하느라 취재할 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마구 베낍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11,821건이 나오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베낀 게. 우리나라 소셜 미디어인 거죠, 이건. 네. 우리나라 네. SNS라고 하죠. 네. 전년 동기 8,292건보다 무려 3,500여 건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 수십 개씩 써야 되니까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채로 작성할 수 있고 또 선정적이어야 되니까 이 두 조건에 다 데일리 메일과 SNS가 너무 잘 맞는 거죠. 네, 데일리 메일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도 그 포털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 낚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어디 아까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뭐 등등 잘 생소한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목에서는 그런 걸 안 밝히고 그냥 아주 선정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다니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그런 이른바 해외 토픽 기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일리 메일이나 또 해외의 선정적인 매체 걸 번역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종이 신문을 받아볼 때 그때도 해외 토픽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보면 이제 그런 류의 기사들을 뭐 한 서너 꼭지씩 어디 안쪽에 재미로 붙여놨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기사들이 연식 나온다, 연식 나와. 네. 그렇죠. 그 일면 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포털의 대문에 한 7개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정성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편파적인 것이 이제 막 네. 기사가 양산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편파적인 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정치적인 편파성 또 아주 당파적인 주장들 이런 것들이 언론의 포털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 이건 잘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이 잘 안 가요.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펼 경우에는 자기가 독자들 입장에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인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특히 논객들, 이른바 뭐 진중권, 뭐 서민 이런 논객들이 홍준표 씨도 한턱 그렇죠. 네. 한 칸 하죠. 네. 그런 논객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펴게 되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그런 논객들의 페이스북, SNS 이런 걸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이른바 따다가 붙이는 그래서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횡행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양극화시키는 그런 언론 풍토가 너무나 지금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포털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건설적인 법안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얘기는 빼먹고 서로 말하자면 폭탄 전지 누가 누구한테 폭탄 던졌더라라는 얘기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들리는 거죠. 그냥 이건 말하자면 여의도는 맨날 앉아서 거짓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경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맨날 신제품 나왔다는 거 말고는 막상 깊이 있는 경제 뉴스는 거의 포기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또 국민의힘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원들 당선된 그 순서를 봐도 어찌 보면 이러한 포털의 영향을 그대로 맞아요. 좋은 저도 요번에 그 당 최고위원 그 리스트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듣고 깜짝 놀라 아니 무슨 뭐야 이게 어떻게 그 당의 최고위원을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 그러고서 이거 말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세게 하는 사람. 포털 기사에 가장 적응이 잘 돼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AI를 써서 한다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는 이런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더 심각한 일도 하나 숨어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이 인공지능으로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거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주 끔찍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네이버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써서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게 나와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추천 알고리즘으로 콜래버러티브 필터링을 해서 협업 필터링과 QM이라고 해서 퀄리티 모델이라는 알고리즘 두 개를 쓴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협업 필터링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물건을 산 사람이 같이 산 물건, 이거 본 사람이 같이 본 물건, 이게 이제 아이템 기반이고 너랑 비슷한 유저가 같이 산 물건을 보여주는 게 유저 기반이에요. 그 외에 이제 잠재적 기반 뭐
기반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놔두고 대강 이게 이제 추천 필터링이고 되게 이런 걸 산 사람은 저걸 사더라. 네네네. 하는 거. 예. 쉽죠.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이걸 보더라. 네네. 예. 사실 여기도 그 네이버 설명이 틀린 게 있는 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클러스터링을 하는 과정은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자나 처리를. 뭘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네네. 예. 그렇지만 그 뒤에 추천하는 거는 통계예요. 그냥 그렇죠. 이무관 사람이 저거 산 사람 저것도 보더라는 거는 통계로 그냥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 인공지능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속으라고 쓴 건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QM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MIT가 카타르하고 같이 가짜뉴스 걸러내는 걸로 이걸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신뢰도가 60에서 70% 정도 나오더라라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용화하기에는 무리인 수준의 알고리즘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공정하다 혹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런 AI를 개발하려면 공정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기사 데이터를 이렇게 부어 넣으면 이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공정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하다는 모델을 누가 그리냐면 사람이 만든단 말이죠. 이 여기에 점수 얼마 주고 여기 얼마 주고 이 노즐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모델 타겟 이미지를 만드는 걸 해놓고 이 결과를 나온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마치 뭐 장갑을 끼고 권총을 쐈기 때문에 이 장갑이 책임있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사람들이 마치 AI 하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 사람이 만든 거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최적화되느냐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 자기 뒤에서 계산해서 나온다는 것뿐이지 무슨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 싶으냐는 건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AI의 사용에 관해서 굉장한 그 기준과 윤리가 중요하다,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기준 가이드라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 미국에서 내놓은 4가지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AI 알고리즘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다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내놓은 것도 보면 아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AI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4가지 분야를 밝혀요. 그걸 보면 첫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행동 양식에 왜곡을 가져오거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쓸 수 없다. 딱 이거네. 딱 이거죠. 둘째, 나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들이나 제3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쓸 수 없다. 세 번째, 개인의 사회적 행동 양식이나 속성에 기초해서 사회적 신뢰도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점수하고 이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쓸 수 없다. 그건 이제 중국에서 그 소셜 네 번째로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실시간 원격 생체 정보 식별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중에서 납치, 테러, 범죄자 확보 등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중국의 안면 인식 그렇죠. 같은 거에 해당해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잠재적 편견이 가득 들어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합의예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 편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AI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구나 더 슬픈 거는 한국에서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네이버하고 다음이거든요. 그 두 회사가 이런 식으로 AI 윤리에 대해서 형편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AI를 썼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뭐 공정하다거나 객관적이라거나 이런 참 하면 안 되는 그런 행태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가장 인터넷 인공지능에서 앞서 있는 회사라는 게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라고. 이 사람들도 사실 무슨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뭐 뉴스 자체가 편파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니네들이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포탈의 뉴스 장악력이 워낙 세니까 정치권에서 그 포탈에서 어떤 뉴스를 올리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 안 댔다라고 말을 하면서 AI를 갖다 둘러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AI는 사실은 알고 보면 클릭수를 올리는 최적화를 만들기 위한 건데 마치 AI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되는. 그렇습니다. 그 알고리즘 자체가 기준이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뉴스는 포털 입장에서는 미끼 상품이거든요. 이걸 보러 들어왔다가 광고를 클릭하게 하고 이걸 보러 들어왔다가 쇼핑을 하게 하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잘 짰다 못 짰다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똑같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는데 체류 시간이 늘었네. 똑같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는데 페이지 뷰가 늘었네. 그럼 이건 굉장히 잘 만든 알고리즘인 거예요. 야, 똑같은 고객 숫자를 가지고도 퍼포먼스를 네가 20%는 올렸구나. 브라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한국의 모든 언론사가 코를 꽹 채로 거기 최적화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너무나 끔찍한 비극인 거예요. 또 하나는 포탈이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사가 뭐 당신네들은 먹고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 사는 와중에 요거는 사이드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로서의 어느 정도 퀄리티를 지키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한번 좀 같이 뛰어볼까라고 된 게 또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두어서 그런데요. 지금으로서는 언론사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자생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종이 신문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줄이 여기 걸려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털의 알고리즘에 최적화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 ABC를 속이고 신문을 아무도 안 보는데 많이 찍어서 계란판을 만드는 이유도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광고 단가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한 악순환이 그런 거죠. 점점 더 있을 수밖에 없고 데일리 메일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나 더 많이 베낄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지금 하나는 이제 선정성이 있고 이제 편파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제 에코챔버 AI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뉴스는 뻔한 천편일률적인 뻔한 뉴스밖에 안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포털에서 정말 조금 점수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 화보나 뭐가 붙어 있으면 혹은 최근성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더 줍니다. 뭐 0.1점, 0.2점 주는데 그걸로 기사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점수 더 받으려고. 그 정도로 매여 있는 거죠. 네,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각 언론사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포털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최근 않았어요.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아마 1위를 차지한 건 요 한 1년도 아직 안 되는 시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연합뉴스가 독보적으로 네이버 포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연합뉴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언론사는 점점점 줄어들고 중앙일보가 굉장히 극단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뭐 스스로 이제 한국 언론에 자기가 1위라고 부동의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포털에서 1위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앙일보의 경쟁사 기법, 동향을 기법에 봤어.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앙일보가 이 포털에 가장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붓고 새로운 기자재도 넣고 많은 기자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가장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걸 지금 뒤따라가서 그 편집국 체제를 완전히 지금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중앙조선은 아닌데 몇몇 뭐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중소규모의 언론사들이 있는데 평소엔 잘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유난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데 있죠. 네, 그래서 무슨 기법이 있나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외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엔지니어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관여한 모모 대학의 자문했던 교수들, 교수. 네, 이런 분들을 별도로 독선생으로 모셔서 과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죠. 그 언론사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기사를 쓰면 잘 걸리는구나. 또 어느 시간대에 내보내면 잘 걸리고 어떤 제목을 내보내면 잘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어떤 툴을 만들고 하면서 이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언론 그 환경이 좋은 기사, 독자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클릭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자들은 말하자면 뻔한 기사들 쓰느라고 이제 죽어나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볼 기사가 없어서 답답하고 막상 돈 버는 사람은 네이버가 돈 벌고 뭐 이러는 것. 네, 그리고 거기에 잘 적응된 언론사 사주 입장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뭐 수천억 원의 그 뉴스 전재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잘 적응한 언론사들은 뭐 이제 흡족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와 그런데 잘 적응된 언론사 사주죠. 사주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일단은 기자 그리고 그런 저질 기사를 봐야만 되는 독자들은 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그런 거죠. 경우입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이 지금 그저께 어저께 얘기인데 이재용 씨가 뭐 프로포폴로 해서 뭐 약식 기소됐는데 그것을 판사가 약식 기소 안 받아들이고 정식 재판으로 돌렸다는 기사 정도면 제가 보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또 그런 거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무슨 페이스북에서 누가 뭐랬더라 예를 들면 뭐 하태경이 무슨 뭐 뭐랬더라 이런 얘기는 또 막 이만큼 나와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그건 또 좀 다른 또, 얘기지만 또 광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니까 또 저 기존에 해오던 대로 대기업으로부터 또 광고를 또 받으니까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또 피하겠죠. 네. 아니 제 얘기 말하자면 가뜩이나 그런 식으로 힘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뉴스는 안 나오는 나라에서 가뜩이나 선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가운데는 텅 빈 거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기사 추천의 알고리즘을 쓰는 게 옳은가? 그렇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게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소셜 미디어나 언론의 어떤 그 편향적 알고리즘 때문에 극단화,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 챔버 현상하고 필터 버블 현상이라는 건데 에코 챔버라는 거는 반향실이잖아요. 내 말하면 내 말만 계속 와 하는 그 자기 복제를 하는 식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게 되는 자기하고 똑같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걸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하고 컴퓨터 AI가 다 걸러내서 너는 이런 기사 좋아하던데 하고 계속 비슷한 기사만 먹여줘 가지고 비눗방울 버블처럼 내 몸을 감싸 가지고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게 필터 버블인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 소비의 96% 정도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포털은 명백히 인공지능으로 추천을 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필터 버블에 갇히고 있고 에코 챔버에 들어가 있는 셈이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또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점에서 진짜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개별 신문사도
또는 개별 언론사도 이것을 원하면은 쓸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BBC 앱을 만들어서 이제 보는데 뭐 BBC면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뉴스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순서로 보여주고 플러스 이러이러한 분야에 네가 원하는 분야의 뉴스를 더 듣고 싶으면 골라라라고 해서 그 마이 뉴스 섹션이 따로 탭으로 따로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정한 내 선호에 의해서 물건을 갖다 대는 것이지 너는 요번에 적어봤으니까 요번에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막상 BBC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클릭수를 올리고 광고를 갖다 저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뉴스 포털이 그러니까 제 말씀 말하자면 BBC는 하나의 언론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능은 뉴스 포털과 다를 바가 없는데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그렇게 거죠. 안 하죠. 예.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하여튼 유일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언론 소비하는 경향이 거의 한 70% 80%가 뉴스 포털을 통해서만 뉴스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이버가 언론사도 아닌데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똑같은 언론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KBS 하나만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 어찌 보면 언론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민주주의의 양성, 지능 이런 것들은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정치 풍토 또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언론 개혁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런 사실은 뭐 기레기라고 욕을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은 기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포털과 언론사 사주 이 둘은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맞물리면서 마치 제가 맷돌에도 윗짝과 아랫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맷돌이 돌아가면서 그 맷돌의 사이에서 그 악마의 맷돌에서 갈려져 나가고 있는 게 기자고 지금 독자들이다.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제 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기자 출신이어서 기자의 그 완영에 대해 상당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네,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포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치권에 거의 뭐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고쳐야 될 거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거의 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내역을 공개하라. 또 알고리즘 내역을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만들어라. 다 이렇게 하다 봤는데 그런데 결과는 사실은 알고리즘을 공개를 한들 투명하게 다 알린들 사실 그거 들여다보고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기업 쪽에 있던 사람쯤 기본적으로 그 영업 비밀인데 그걸 네. 어떻게 밝힌다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첫 번째로 들렸고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우리처럼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갖고 이슈를 삼지 않은 한 의미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에 매달리지 말고 알고리즘 개선에 매달리지 말고 포털사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배열하는 편집하는 그런 기능을 없애자. 자기들은 편집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편집이 사실은 편집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포털사들은 이제 이른바 배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지금 다음을 예로 들면 다음이 이른바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한 7개 정도 기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이제
자기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죠.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쭉 배열이 되는데 그런 방식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방식대로 너무나 많은 문제와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제 못하게 하고 대신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뉴스를 서비스하라. 첫 번째는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를 일반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른바 구독의 방식입니다. 이용자들이 내가 보고 싶은 언론사를 뭐 한 서너 개 고르는 거죠. 또는 뭐 10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고르면 그 뉴스 언론사들이 보내는 그 형태 그대로 편집하는 형태 그대로 네이버나 다음이 보여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가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편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만 뉴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가 이번에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사 편집 예를 들어 제가 말하면 이제 KBS와 경향신문을 골랐다. 그러면 제 스크린에는 KBS 기사와 경향신문의 기사가 섞여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KBS 개별적으로 면에 KBS가 보내는 것만 나오고, 화면, 오케이. 그 탭이 있고 네, 또는 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밑에 이제 경향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의 랭킹이나 뭐 배치는 그 안 사가 나오죠. 정하는 네, 거고. 네. 그렇게가. 근데 이미 네이버가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두 가지 방식으로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언론사 편집, 제가 지금 말씀하는 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뉴스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사를 배열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 언론사 편집 형식은 그건 오케이 그렇게는 하라. 하지만 알고리즘을 이용한 마이뉴스는 금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네이버는 해오던 방식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언론사 편집. 그런데 이제 다른 그 포털들은 완전히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배열을 그 방식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이버처럼 언론사 편집하는 방식으로만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다음도 그렇게 하고 뭐 다른 데들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모든 포털사들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그게 모든 포털사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뉴스를 포털 형식으로 내보내는 그게 곳이 우리나라에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동산 1114 무슨 법률 뉴스만 서비스하는 곳, 증권 뉴스만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도 포털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데는 굉장히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유율, 일정한 어떤 방문자가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만 이건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건데 이런 곳을 제외한 대형 포털사들에 대해서는 뉴스 서비스를 검색과 구독 두 가지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포털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 수가 줄어갈 테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포털에 지금 잘 적응이 되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죠. 네. 그 언론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제가 이 오기 전에 이
이곳에 오기 전에 기자협회 간부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안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네,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건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 김 의원 말씀하시는 그 방안은 대형 언론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덜 종속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그 두 가지지 네이버로부터의 종속으로부터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고 중소 언론사의 클릭질을 유도하는 기사에 따른 경쟁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형 언론사들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포털의 대문을 형식을 통해서 포털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열하게 되면 그런 대형 언론사들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뉴스를 서비스하게 되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창피한 기사는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일단 내보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독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배제된 채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기사를 보게 되는데 진보적인 성향의 독자라면 그래 나는 한겨레 경향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보고 싶어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선택권이 기사를 볼 수 있는 선택권이 포털에게 있던 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포털은 싫어할 수 있고 중소미디어는 싫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독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황색 언론을 볼 수 있는데 굳이 구독을 정해야 된다는 불편함 말고는 특별히 나빠지는 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 귀찮아. 그냥 한 7개를 그냥 보던 대로 보는 게 편해라고 하는 구독자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근데 그런 걸 네. 그 황색 언론을 갖다 내가 구독을 하면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점도 있지.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독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합의하는 네. 게 사실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나면 그 해결책을 합의하기는 쉽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슈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처럼 앞에 7줄을 위해서 미친 듯이 선정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좌우 여야 네, 누구를 네. 만원하고 너무 심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합의하고 그러니까 이 선정주의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하는 구조는 안 된다. 이게 합의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에코 챔버나 버블 필터가 확실히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고리즘 쓰는 거는 굉장히 자제하거나 하지 않는 게 옳다. 이것도 합의할 만하거든요. 이 두 문제를 합의하고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게 적정한가를 지금 내놓고 있는 안을 들여다보면 쉽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알고리즘을 오픈해라라고 하는 것은 오픈한들 이 선정주의의 그 연쇄사슬을 깨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그다음에 편집 기준을 공개해라. 그것도 탈락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쭉 하나씩 탈락시켜 보면 남는 게 결국 김의겸 의원 안에 가장 가깝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일반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말하자면 제조업과 유통업자 사이의 경쟁.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그 헤게모니를 갖느냐, 유통업자가 헤게모니를 갖느냐. 그런데 이제 유통업자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형화되면 제조업사가 유통업자한테 이제 먹히죠. 아마존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롯데니 뭐 이런 게 유통업자인데 그러면은 제조업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뭐냐면 자기의 상품을 고객이 이름을만 알면 저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의 브랜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제조업자들의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유통업자가 갖고 있는 힘을 이제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통업자는 무슨 짓을 하냐? 그래서 저게 똑같은 물건인데 제 브랜드 갖고 나한테 자꾸 비싸게 파니까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을 갖다 소스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딱 진열을 해놔요. 그러면 네, PB 상품이지. 그럼 PB 상품이면 이제 크게 보면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소비자한테 똑같은 우유인데 뭐 남양 우유보다 뭐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더 좋은 거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브랜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자를 이제 이겨먹으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시장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마켓을 한편으로는 유통업자가 갖고 있는 마켓이어 플러스 버티컬하게 자기네들이 먹는 거란 말이죠. 제가 보면 이제 포탈이 대표적인 지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그 갈등에서 완전히 유통업자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린 그 꼴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직접 가서 살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주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제조업자가 자기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대 의견들이 지금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것을 하면은 언론 뭐 통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왜 언론 통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다음에서 어떤 해명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뭉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꽤 심각한 문제다. 사실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시면 되지 굳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싫다는 거겠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지금 야권이라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정주의고 편차적인 그러한 언론 환경에서 네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 자체가 보수 일양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클릭에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죠. 네. 정치적으로. 그걸 이제 뭐 언론 탄압 이라고 지금 이름을 가지고 할 수는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있죠. 네. 근데 진짜 끔찍한 게요. 이런 식의 어떤 지형을 그대로 놔뒀을 때 필연적으로 파퓰리스트가 득세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퓰리스트들이 굉장히 발언권을 더 그렇죠. 많이 얻어가고 트럼프 있어요. 뭐 이런 트럼프가 그런 대표적인 네. 경우고요. 유럽에서도 파퓰리스트들, 극우 파퓰리스트들이 점점 더 입지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극단, 극단화를 부추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포털의 뉴스 제공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지형을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 건가, 만들어 나갈 건가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 식으로 말하면 나도 좀 조선일보 좀 보고 싶어. 근데 요새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끔찍하니까. 네. 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싶은 예. 그런 글들을 쓰는 걸 보면 이런 것까지는 하면 안 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더 뒤로 없어졌어? 밀리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할 뭐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맞아요. 있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고 정말 이렇게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점점 맞아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지켜야 될 금도 그리고 자기 점검, 성찰 이런 것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실수이든 의도적이든 사실 저는 구별이 참 잘 가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조국 교수 그 딸 일러스트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 스스로 지켜야 될 금도나 자기 성찰 이런 것이 빠진 채 클릭으로 그냥 폭주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클릭에 목을 매달게 되는 현재의 언론 풍토와 어떤 메커니즘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언론들은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점점점 양극화되고 어떤 전투화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포털의 편집
특권을 없애고 또는 뭐 AI를 통한 방문자에게 맞춤 뉴스를 제공하는 금지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들? 정확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그 극단적인 형태의 뉴스 서비스 그리고 뉴스 소비 성향을 보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해외 사례가 어떠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좀 있는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의 유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진단과 처방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이제 뭐 아메리칸 온라인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문을 닫았겠지만 그다음에 야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흥미를 먼저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뉴스가 좀 더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을 갖다 하기는 하는데 소위 말하면 클릭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식으로 그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이 쓴 기사 중에서도 낚시성 기사를 갖다 올린 식으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걸 뭐 꼭 규제를 안 해도 자식들이 참 신통하지. 지들이 알아서 잘하고 왜 그럴까? 그 미디어로서의 가치에 대한 그 믿음이나 자기 그 신념이 있는 거죠. 예. 나는 미디어다.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있죠. 말하자면 요새 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뉴스 포털이 됐던 그럴 경우에 그 포털에 대해서도 뉴스로서의 책임, 예를 들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도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더 조심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면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 소위 언론을 저는 좀 최근에 재밌게 본 건데 뉴욕타임즈 위에 보면은 요새 그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 있는데 거기 팩트 체커가 있는 거예요. 그 팟캐스트에도 팩트 체커가 따로 있어. 그 사람 이름까지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녹음을 하고 그 중에서 팩트가 틀리는 것은 다 빼고 남은 부분만을 올리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환경입니다. 근데 한국은 뭐 글로 쓰는 기사도 그냥 막 써대는 나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팩트 체크를 해야 할 의무가는 결국은 팩트 체크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법적인 또는 재무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징벌적 배상제는 한국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예. 거고 저 사람들은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착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 사회만큼 체크 앤 밸런스가 깨져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방종으로 가는 건데 네. 책임을 안 지니까 방종.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예를 같은 경우에 준 권한이 있는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내가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언론사 지금 뭐 포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형 언론사, 초대형 언론사 역할을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 그 가습기 소독제로 하다가 팔아서 한 문제랑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걸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걸 판 유통업체는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있지. 그럼요. 세이프티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포탈이 취하고 있는 그 입장이 딱 그거거든요. 나는 유통만 했지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난 책임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구조대로라면 언론사니까요. 자기들이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사가 지는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죠. 네.
그렇죠. 그 편집이라는 게 배열의 순서도 네, 네. 편집인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꼭 그 안에 있는 기사의 어구를만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나한테 보여주느냐도 결국은 한 거니까. 가장 많이 보는 그 그리스트에 들지 않는 순간 트래픽이 100배 이하 1000배 떨어지는 그 7자리를 내가 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로서 정말 이게 뭐 다음을 봐, 네이버를 봐, 뭐 어디로 가. 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의안을 내놨잖아요. 네. 네, 현재 이 포털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7분이 포털 어떤 개선을 위해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투명화하느냐, 뭐 어느 기관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처럼 그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독과 검색 두 가지로 제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미디어 혁신 특위라고 만들어져서 언론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또는 뭐 조만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김용민 최고위원이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그 의원들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제 안을 중심으로 해서 포털 개선 관련 법안을 지금 내려고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안이 보완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통합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하여튼 가장 최단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탑5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기업을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물밑에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뉴스 검색으로 사람들을 호객을 해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뉴스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비난을 받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굳이 이제는 뉴스 없이도 우리가 좀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거 떼주자 뉴스를라고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경우는 그걸 포기해 버리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지금 혼선에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보면 몽둥이를 2개를 들고 약간 덜 아픈 몽둥이, 더 센 몽둥이를 들고 이 중에 뭐 맞을래 할 때 이제 덜 약한 거라도 맞으려고 하지 더 센 걸 안 갖고 있으면 죽으라고 버티던데. 모르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다들 인터넷 뉴스에 관련된 문제는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모든 관련된 사람한테 지나친 규제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규제로 규착되지 않으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도 뭐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 하나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 뽑은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 앞으로 더 많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죠. 좀 얼굴을 보니까 느끼겠는데 1년 놀고 왔을 때 얼굴보다 그 사이에 엄청 늙었는데 요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시나 봐요. 뭐 이거 와서 보니 이것저것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신 이 2가지만 ABC 포함해서 이 2가지만이라도 되면은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 관련된 개혁 중에서는 뭐 굉장히 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뭐 이걸로 물론 되지는 다 않겠지만. 네. 이 자리를 불러주셨으니까 ABC 문제도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늘까지가 ABC 어떤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 오늘
마감 날입니다. 문체부에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보내온 거죠. 네.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앞에 경과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ABC 협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3월에 조사를 해보니 문체부에서 그 내부 고발자의 말이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 120만 부라고 뻥쳤는데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반토막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게 3월에 문체부가 그런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ABC 협회에 3개월 시간을 줄 테니 어떤 개선을 할 건지 한번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개선하라고 문체부가 ABC에게 숙제를 줬죠.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ABC가 내준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체부에서 그 답안지 써놓은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오늘로 이제 내란 숙제를 못 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이제 ABC의 어떤 존재 가치, 기능이 이제 소멸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상임위에 나와서 ABC 협회 어떻게 할 거냐, 그 기구를 폐지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황희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ABC 협회가 필요했던 그 고유한 기능이 있었는데 그 고유한 기능을 문체부가 나 이제 안 쓰겠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기준으로 ABC에 그렇죠. 나올 숫자를 안 쓰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ABC는 열심히 만드세요. 네, 숫자. 만들든지 말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네. ABC에 그동안 해왔던 기능을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ABC는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되는 거고 이 ABC의 그 부수 공사에 많이 잡히기 위해서 계란판으로 가고 동남아의 그 포장지로 가던 신문은 이제 더 이상 찍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수출에 크다는 타격을 그런 어떤 지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이 그 ABC를 이제 폐지하고 대신 그래도 ABC가 해왔던 기능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1조 1천억 원의 그 정부 광고를 집행을 지난해 했는데 그 정부 광고의 집행 기능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120만 부를 찍었다. 그러면 정부 광고는 그럼 120억. 예를 들면 한겨레가 30만 부를 찍었다. 그러면 30억. 이렇게 그 기준이 있었던 건데 ABC 협회가 그 기준을 해왔던 건데 이제 그게 기능이 정지가 되고 사실상 기능을 종료를 하면 다른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마련한 법안이 언론 집중도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5천 샘플 또는 10,000 샘플을 통해서 실제로 독자들이 어떤 언론사들을 많이 구독을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종이 해서 신문을 돈 주고 사는 사람. 그렇죠. 근데 종이 신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건 정부 광고는 사실 종이 신문뿐만 아니고 방송, 라디오, 인터넷 모두 다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은 얼마나 보는지를 5천이나 10,000 샘플 하고 또 방송도 지금 한 10,000 샘플, 20,000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좀 더 과학화해서 그걸 기준으로 정부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문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ABC 기능이 이제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문체부와 또는 정부 여당이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를 할 생각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도 곧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우리 김 의원한테는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정부에 계셨으니까는 좀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ABC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며느리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문재인 정부라고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아니라 사실 그건 이상한 핑계고 만약에 그걸 갖다 핑계로 든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안 건드리다가 이제 와서 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언론의 문제라고 하는 게 건드리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정권 초기에 이거 건드렸다가 이제 두드려 맞기 싫어서 이제 안 건드리다가 정권 말기에 가서 이제 딱 하나 치고선 도망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권 초기에 좀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뭐 후회랄까요? 이런 게 좀 남습니다만은 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뭐 늦었다고 시작하는 게-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이렇게 주는 광고료만 1조 2천억 그거 해야 됩니까? 저는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광고에 효과가 있는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백신 어떻게 백신 맞아라 어떻게 뭐 맞을 이런 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정부가 네, 네. 국민들에게 알리겠어요. 예, 언론을 예, 통해서 알리는 예.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언론과 어찌 보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언론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떡고물을 좀 나눠주는 그런 성격의 광고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걸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 정비를 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광고 또 언론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언론사주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적인 광고 집행에 대해서는 같이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맨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을 갖다 맨날 하고 사는데 뭐 이 문제에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입법이고 ABC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기 손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법의 통과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쳐줄 아마 공수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성과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월급값 잘 하시네. 그 계란판 공장에서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플러스 지금 저 태국에서는 그 포장지로 지금 예. 그걸 쓴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태국 꽃 장사가 큰일 났습니다. 글쎄요. 네, 이제 마실 때가 되었는데 혹시 뭐 끝나기 전에 한마디 좀 못한 얘기가 있다더만 마지막 없습니까? 네, 김 의원도 뭐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네, 뭐 더 해오던 해주시고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어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미디어 혁신 특위라고 하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지금 부지런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저는 뭐 당이 달라서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동료 의원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뭐 하나라도 좋은 의견을 보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단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당이 그동안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실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그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뭐 모든 것이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실제적인 개혁의 그 성과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